NHL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위니펙 제츠를 꺾고 신생팀으로서는 50년 만에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워싱턴 캐피털스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7차전에서 따돌리고 역시 스탠리컵 결승으로 향했는데요. 이제 워싱턴 캐피털스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팀 창단 후 첫 우승을 노리는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승부만이 남았습니다.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스웨덴이 결승에서 스위스에 승리하며 10전 전승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4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49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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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가 5월 15일이었고 열흘 후에 녹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상시보다는 조금 텀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일단 스케줄 서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NHL이 일정이 컨퍼런스 파이널에 맞추다 보니까 네. 기왕이면 시리즈가 끝난 후에 정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뭐 월챔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모이게 됐네요. 예. 유연적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에 녹음을 하니까 다른 곳은 오늘 25일 밤, 25일 오전 중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쪽은 아마도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나 돼서야 늦게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회 역시 댓글 먼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먼저 보겠습니다. 정진권님, 알로에츠님이시죠? 이게 원래는 지난 회에 소개가 됐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소개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캡스와 제츠의 결승 매치에 캡스 우승을 겁니다. 경품으론 앱스나 킹스의 티셔츠를 한국의 동생이 좋아할 듯 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제츠는 떨어졌고 캡스의 우승을 거셨는데 동생분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려나 끝까지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님, 알로에치님도 예상을 주셨고요. 그리고 남은김님이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킹스 광탈 이후 미국 생활 정리 플러스 귀국 등으로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지금 한국입니다. 돌아오셨군요. 그래도 늘 감사히 듣고 있었습니다. 탑 디비전 우리나라 경기는 지나칠 정도로 예상대로 진행되어 슬펐네요. 그래도 전 어린아이의 태극기가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내년 D1A 생지옥에서 꼭 잔류 이상 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해주신 두 분께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최근에 근황도 주셨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네요. 한국에 오셨다니까 조만간 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팟빵 댓글 넘어갑니다. SY너맨님 5,000 캐시를 지난 148회에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아니고 힘찬 PD님한테 이메일을 주셨다고요? 예, 참고하시라고 네. 대진표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챔피언스 아키리그 결과죠. 챔피언스 아키리그 48강 조별리그 추첨 결과를 우연히 인스타에서 보셨다면서? 그거 32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부터 32강으로 조절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예. 다음이나 다다음 회차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십사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이메일로 직접 보내주셨어요. 예, 저도 몰랐었는데 네. 있어가지고 네. 챔피언스 하키 리그 들어가기 전에 참고용으로 같이 다룰 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라이브 스트리밍 해줘가지고 봤는데 조가 좀 재밌게 짜여진 데도 있고 아주 수월하게 갈 것 같은 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2강이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챔피언스 하키 리그 코너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참고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난로님 댓글 보겠습니다. 올림픽에서 하키 직관하고 국대 게임은 챙겨보는 뉴비입니다. 챔피언십 잘 싸웠는데 아쉬웠어요. 페이스오프 많이 뺏긴 거하고 투매니맨 같은 것들 아쉽더라고요. 상품 준다고 해서 NHL 1도 모르지만 그냥 찍습니다. 템파베이하고 위니펙 할게요. 아이고. 촉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네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다. 네, 그냥 찍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팀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보통 이제 그냥 찍으면은
의외로 또 이런 게 또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촉으로 찍는 거. 네. 악영난로님 뭐 찍기는 잘못됐지만 참여해주신 분들 아마 모두에게 조그마한 선물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램쿨 하스님 댓글 있습니다. 3차전 베가스가 가져가면서 컨퍼런스 결승 보셨던 얘기죠. 하지만 전 기존대로 볼츠와 제츠 밀어보려 합니다. 아이고. 아니 연속으로 이렇게. 예, 그렇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저도 사실 3대2에서 볼츠가 왠지 좀 느낌이 3연승 할 때까지만 좀 해도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캡스 7차전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래서 3대2 된 순간부터 큰일 났다. 이게 왜냐면은 그전 시리즈에서도 이제 보스턴전에서 첫 경기를 지고 4연승을 했었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캡스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뭐 3연패 후에 다시 연승할 거라고 예상하긴 또 쉽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계속 댓글 이어서 볼게요. 세계 선수권은 덴마크가 전력이 좋아 보였는데 라트비아한테 아쉽게 잡히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되었네요. 캐나다는 예선에서 헤매더니 결국 8강에서 러시아를 만나네요. 하셨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키 불모지에서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라는 또 응원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밑에 댓글 이어집니다. 제가 예상한 팀들이 다 떨어졌네요. 스탠리컵은 베가스와 워싱턴이 붙네요. 이렇게 된 이상 오베치킨이 스탠리컵 드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을 또 마무리해 주셨고요. 또 있군요. 램쿨 하스님 댓글 또 이어집니다. 내년 디비전 1A 개최지가 결정됐대요. 평창올림픽 출연의 링크도 있겠다 해서 혹시나 해봤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일정은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내년 디비전 1A는 강호들이 많네요. 유유.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파죽지세로 승격한 리투아니아, 홈팀 카자흐스탄. 여기까지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탑 디비전 갓 경험한 대한민국 대표팀인 만큼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셨고요. 지난 148회 3,000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홈이니까 카자흐스탄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스타나에서 열리고 바리스 아스타나의 홈구장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바리스 아스타나 홈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고 시설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대표팀 이번 경험 토대로 기대를 해봐야겠죠. 댓글 후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로폴로님 댓글 보겠습니다. 제치와 베가스의 경기를 보고 진짜 통곡의 벽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플러리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요? 마크 안드레 플러리 선수의 활약이 계속 대단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3피러드에 심지어 거의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골이 안 들어가더군요. 유유. 이렇게 되면 4차전에 제치가 이기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셨는데 4차전도 내주고 결국 아쉽게 됐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 포지션이 RW, 라이트윙, 보통 슈츠도 R이고 레프트윙, LW, 슈츠도 L인데 가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전술적으로 다르게 쓰는 건가요? 이게 선수로서 더 유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레프트윙, 라이트윙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제 주로 쓰는 손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보드 쪽에서 이제 퍽이 굴러오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그 오른쪽이나 왼쪽 윙어들이 처리를 하는데 포핸드 쪽이 이제 처리하기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제 뭐 패스 옵션을 만드는데도 이쪽이 더 수월하기 때문인데 이제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뭐 원타이머를 많이 노리거나 왜냐하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선수가 왼쪽에서 뛰게 되면은 이제 원타이머를 치기가 더 쉽게 되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은 이제 알렉산드로 오베치킨 같은 선수를 들 수가 있겠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프트 윙으로도 이제 뛰었죠. 뭐 요즘에도 최근에도 레프트 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른쪽 왼쪽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이제 원타이머를 조금씩 더 수월하게 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선수들을 반대쪽에 이제 손을 반대로 배치하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파워플레이 같은 데서 많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가져가고요. 뭐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윙은 오른손잡이, 레프트윙은 왼손잡이를 쓰는데 최근에는 오른손잡이 선수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쓰고 싶어도 이제 오른쪽에 왼손 선수를 써야 돼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뭐 NHL 레벨쯤 되면 원래 다들 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많이 뭐 섞어 쓰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 슈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윙에도 왼손 선수를 많이 넣는 이런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네, 뭐꼭 정해진 건 아니고 선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폴로님 댓글 받고요. 감사합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있어요. 베가스 역시 컨퍼런스 파이널 보신 얘긴데 신생팀이고 원래 강으로 있던 팀들이 많아서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것도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 팀의 무서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도 기적같은 드라마의 한 몫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예상에서 서부는 맞췄고 동부 쪽이 남았는데 워싱턴의 반전을 기대해봅니다. 기대대로 되셨네요. 예상이 맞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댓글이 월드 챔피언십 결승을 라이브로 중계해준 것도 잠깐 봤습니다. 그래도 결승이라고 중계해주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쵸? 한국 경기 중계 다 됐고 다른 경기 중계 안 되다가 결승만 새벽에 중계가 되더라고요. 경기도 박진감 넘쳤고 결승전다운 치열함이 있어서 잘 보셨다면서 148회에 2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월드 챔피언십 최종 리뷰 순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 있습니다. 동부도 끝났네요. 0대2에서 3대2로 홈에서 뒤집을 때는 탐파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워싱턴이 업셋했네요. 제 예상대로 오비랑 베가스인데 플러리의 입신을 위해 계속해서 베가스 우승을 밀어봅니다 하셨어요. 그쵸. 세너제이 샤크스를 이긴 팀은 우승한다. 2010년대 공식 그대로 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IIHF 결승전 중계를 해줘서 새벽에 일어나 봤는데 나름 마이어도 있고 스위스를 열심히 응원했는데 실력차가 있음에도 정말 언더독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기를 보였는데 끝내! 스위스가 정말 아깝게 결승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경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둘씩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시즌 마무리는 물론 다음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형 경기 영상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군요. 최근에 또 바쁘다고 소홀히 했는데 네. 또 댓글 보니까 힘내야겠네요. 아직 남아있죠? 1차 많이 리그. 남았죠? 네. 네. 2차 리그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경기 영상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 댓글까지 받고 네이버 쪽 댓글 볼게요. 알타이퍼님 이렇게 읽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벤트 막차 탑승해봅니다 하셨어요. 스탠리컵 파이널은 캐피털스 골든나이츠 진출 예상합니다. 우승은 캐피털즈예요. 현재까지 적중!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월드 챔피언십 우리나라 경기를 라트비아전까지 유튜브 생중계를 봤었는데 그 이후엔 접속이 차단되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하셨는데 K마린스님이 SBS에서 중계를 했으니까요 하셨어요. 예, 보통 우리나라 경기는 원래는 유튜브로 못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왜요? SBS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지역 블랙아웃이죠. 예, 지역 블랙아웃 정책으로 못 보는 게 맞는데 저도 보니까 가끔 풀려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 일부 이제 뭐 평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때 이제 어차피 뭐 그런 경기들은 뭐 SBS 이제 중계를 해줘도 뭐 어차피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별로 이제 우리에게 손해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이 네.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다른 것을 또 실수일 나라는 수도 다른 있고요. 나라는 TV 중계하면 그 나라 경기도 유튜브 중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왜 일반적으로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 경기의 중계권을 내가 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 안 보고 저쪽에서 보면은 돈을 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그게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죠. 이제 중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네. SBS 같은 경우에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하지 않은 게임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보여줬던 걸로 전부 다 열렸던 걸로 기억을 그러니까 저 같은 하는데 경우는 유튜브에서 다른 나라끼리 하는 경기는 거의 다 생중계로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다 봤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예. 다 봤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다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랑 좀 다른 점이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전부 다 막혔었거든요. 이제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뭐 국내 중계를 하든 말든 무조건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이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계가 없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다 열리는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해줬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요. 다른 경기는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갑니다. 알로에츠님 댓글 있어요. 고기와 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기회를 얻었음 합니다. 하셨어요. 네바다주 출신 브라이스 하퍼가 골든나이츠에게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네요. 저도 어제 제츠와 나이츠의 경기를 보고 나니 나이츠의 기운이 너무 좋구나. 다들 2.5라인 수비수의 3라인 공격수인데
꽃을 그곳에서 피우는 선수들을 보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캡스와 제츠의 결승, 캡스의 우승에 가겠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예, 하퍼 선수가 이제 또 어제 워싱턴에 진출 이후에 골든 나이츠랑 캐피털스랑 하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의 이제 또 소회를 올렸는데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럴 때 참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입장이. 왜냐하면 지금 내셔널스에서 뛰고 있는데 출시는 내받아 주기 때문에 베이거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지금 워싱턴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 참 입장이 누가 이겨도 사실 그렇죠.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일하는 게 그렇죠. 이기는 게 낫지 뭔가 않을까요? 누구를 베이거스를 공개적으로 응원은 하고 싶은데 네. 앞으로 조금 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눈치가 근데 하퍼는 또 이런 눈치 안 보는 선수라서 또 모르겠네요. 네. 골든 나이츠의 기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각 팀들 보호 선수 명단에 들지 못했던 선수들 그렇죠. 위주로 이제 꾸렸던 팀인데 그 선수들이 이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에 좀 감동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킹님이 또 댓글을 같이 주셨는데 4차전 보고 놀라면서 남깁니다 하셨어요. 나이츠 경기가 빠른 공수 전환에 압박 수비, 파워플레이, 킬링시 존을 넓게 쓰며 공격 찬스를 제어하네요. 그러다 보니 상대 실수도 유발시키고 체력 부담이 엄청날 텐데 의사소통이나 조직력으로 감당하네요. 거기다 플러리의 신들린 선방. 이번에 물론 빅퍼프 실수가 컸는데 그래도 이 선수 없었으면 제츠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셨고, 제츠가 3연승 해야 하는데 정규 시즌에 10번 이상 했다니 기대해봐야죠. 3연승 이상 정규 시즌에 10번이나 했던 제츠였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았고, 캐나다 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위니펙 제츠마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바이킹님 댓글까지 받고 문백님 댓글이 있습니다. U18의 육성과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하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유소년과 청년은 발전의 뿌리이자 시작이니까요. 월드 챔피언십 우리나라 경기가 다 끝나고 강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단식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정몽원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의 발언이 기사로 나온 거를 봤었어요? 두 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이고, 또 저변 확대 그리고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더 힘을 쓰시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말씀처럼 좀 더 길게 보고 플랜을 갖고 실행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야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자력 진출, 그게 이제 당장의 목표라면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기사 나온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귀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질문인데, 대표 경력 있으면 4년, 없으면 2년. 이 내용을 찾으셨대요. 그 기간이 대표팀인지 아니면 해당 국가 리그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노르딕 스키, 최근에 평창올림픽 출전했던 김마그나스 선수가 앞으로는 노르웨이 대표로 뛰겠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또 궁금증이 더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2년 케이스와 이제 4년 케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2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IHF 국가대표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뛴 경력이 없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새로운 국가의 선수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2시즌 연속으로 이제 그 해당 리그를 뛰고 16개월 이상 이제 그 국가에서 펼쳐지는 이제 국내 대회를 이제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6개월에서 2년 2시즌 1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 팀으로 이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 팀에서 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점이에요. 4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나이젤 도즈 같은 선수가 딱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국가를 바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4년이에요.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에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일수로 따지면 1460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이제 4년 동안
뭐 그쪽 리그에서 뛰든 간에 아니면은 새 리그 뭐 어떻게 보면 국내 리그가 없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좀 낮은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은 그 나라 내에서 펼쳐지는 뭐 대회 같은데 이제 연속 계속 이제 출전을 한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예 뭐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고 규정에 따른 귀하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뭐 규정 자체는 사실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부분 같이 뭐 리그가 없는 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내 대회 같은 부분도 이제 다 가만히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2년 2시즌 16개월 아니면은 4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백님이 역시 우승팀 맞추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 점점점 템파베이가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누가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강팀들인데 그렇죠. 제가 진짜 찍은 누가 해도 이상할 네, 게 없을 제가 것 처음 같아요. 찍은 답을 끝까지 믿는 편이라 점점점 하셨는데 템파베이 떨어졌고 바로 댓글 또 주셨어요. 허잇 오답을 찍었네요. 크크크크.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요. 뭐 예상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예상이 빗나가는 게 또 스포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문백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김중민님 전 골든나이츠 딱 걸어주셨습니다. 예, 결승이겠죠? 이런 분은 선물 못 드립니다. 조금 이제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예. 좀 이렇게 요렇게- 감상평이라도 예,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는 법 좀 습득하시고 예, 댓글 다는 연습이 되셨으면은 뭐 사연이나 아니면은 골든나이츠를 고른 뭐 이유라던가 네. 이런 것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골든나이츠의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골든나이츠가 우승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골든나이츠 예, 준우승할 것 같아요. 뭐 예, 뭔지 모르잖아요. 다 팀명만 적으면은 네. 네. 김중민님 골든나이츠에 대한 추가 의견을 좀 기대를 하겠고요.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김광명님 2번 넌을 만드실 댓글 잘못 다신 건가 싶기도 한데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는 어쨌든 뭐 소개는 드렸어요. 다음 댓글 바이킹님 올림픽에 독일이 있었다면 이번 월드에는 스위스가 있었네요. 정말 아쉽게도 이런 건 운인가 봅니다.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에 독일 돌풍 이번 월드 챔피언십 스위스 돌풍 하지만 아쉽게도 우승 직전에서 아쉽게 석패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츠는 짐 싸고 나이츠는 역대 3번째 신설팀으로서 결승 진출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네요. 대단합니다. 누가 올라오던 일주일 시간이 있네요. 제츠도 아쉽지만 선수 계약이나 연령으로 보면 향후 2, 3년은 농사 잘 지을 것 같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뭐 제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내년에 우승 후보 1순위 꼽아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나올 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젊은 선수들이 이만큼 잘 해준 이제 주축 팀 코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버플린이나 윌러, 샤이플리 이런 선수들도 잘 해주고 있고 뭐 이 선수들을 바치는 이제 젊은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역량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올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좀 더 경험이 성장이 있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년은 제츠의 해가 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못해도 아쉽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 말씀 주신 대로 못해도 진짜 한 2, 3년 정도는 예, 뭐 잘 될 일밖에 없는 것 같은 제츠인 것 같네요. 당장은 아쉽지만 짧은 미래는 밝아 보이는 위니펙 제츠군요. 알로이츠님 댓글 또 있네요. 골든나이츠가 대단하네요. 이제는 저도 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오비의 우승은 나중에 보고 북미 스포츠 최초로 신생팀 우승을 기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셨어요? 오비 우승 나중에 못 본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자체가?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의 그런 굉장히 그 컵의 도전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또 골든나이츠 우승 못하면은 신생팀으로서 우승하는 거를 또 예, 이번 아니면 못 보는 그러게, 거예요. 언제 또 이번 있을지 모르죠. 아니면 또 언제 볼지 사실 알 수가 또뭐 없죠.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하지 NHL이 않는 이상. 조만간 또 팀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뭐 정해진 바는 그렇죠. 그 팀이 또 완벽하게- 이렇게 그죠. 잘할지도 모를 일이고. 예, 또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장 드래프트 제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 다음 확장 드래프트 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스탠리컵 결승 대진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야기거리가 그림이 정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도가 재밌어요. 북미 스포츠 최초로 신생팀 우승을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제츠는 안타깝네요. 헬러버기 말아먹고 플러리가 잘 버텨준 게 마지막 2경기를 한 점 차 승리로 마감한 결과 같습니다. 라고 감상평 주셨습니다. 뭐 헬러버 선수는 사실 뭐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5차전에서 제가 이 위니펙 경기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 팀이 내 수비를 잡은 팀이 맞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그
위니펙의 5차전 마지막 경기. 예, 그렇죠. 그다음에 템파베이의 7차전 마지막 경기. 두 팀 다 마지막 경기 치고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예, 마지막 경기 치고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템파바이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좀 잘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뭐 브레이든 포인트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고 서랄리 같은 선수도 괜찮았고 뭐 고드 선수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015년 예전에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으로 올라왔던 그 당시랑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제츠도 마찬가지로 좀 젊은 선수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젊은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는데 어쨌든 윌러랑 샤이플리 같은 선수들이 중요할 때 이제 4차전부터는 딱 막히는 딱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들이 그래도 3차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제츠는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츠는 미래는 밝아요. 템파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K 마린스님. 베가스의 한 표. 창단 당시 사막에 무슨 하키팀이야 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신생팀 창단 처음 해 우승이라는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첫해 이제 베이거스가 잘 된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베이거스가 결국 첫해 잘 된 게 정말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 팬베이스가 어쨌든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리조나 같은 골은 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성적이 안 나면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첫해 굉장히 팬베이스를 잘 어쨌든 확보할 만한 기반을 잘 마련을 했고요. 지금 뭐 벌써 계속 역사를 써나가고 있고 굉장히 팬도 많이 이제 생긴 부분인데 저희 댓글만 봐도 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뭐 그렇기 때문에 팬 베이스를 잘 구축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뭐 잘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됩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리그에 참여하던 팀이긴 했는데 이제 작년 스탠리컵 파이널을 간 그 부분이 올해 굉장히 또 거의 뭐 경기만 하면은 거의 만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팀의 성적이 잘 나와서 팬베이스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성적을 내면 관중들은 오고 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통쾌한 한 방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감사히 다 잘 살폈습니다. 저희가 NHL 컨퍼런스 결승, 스탠리컵 결승 우승팀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열흘 동안에 참여하신 분들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뭐 끝까지 밀고 나가셨는데 결과 안 좋은 분들도 예 소개드린 것처럼 계시긴 한데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고. 네, 뭐 선물은 그래도 이제 드릴 수 있으면은 맞추면 더 드리고. 예, 틀리더라도 참여해주신 것만으로도 예 선물을 드릴 수 있을 지금 상황이니까요. 참여해주신 분들 수와 선물 수로 봤을 때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종류의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맞추신 분들에게 더 좋은 상품, 더 많은 상품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파이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파이널도 지금 이렇게 댓글로 자기 개인 의견과 생각과 감상평과 그리고 어떻게 될지 예상까지 적어 주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면은 또 그것도 감안을 해서 또 새로 달아주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선물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스탠리컵 결승 시작되는데 그 전이라도 스탠리컵 파이널에 대한 예상을 또 주십시오. 한 2차전, 3차전까지 또 기다릴게요. 반영하겠습니다. 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를 기다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한 주 동안에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149회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대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덴마크 코펜하겐과 헤르닝에서 5월 4일에 시작했던 대회가 지난 5월 20일 일요일 한국 시각으로 5월 21일 월요일에 결승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아쉽게도 7전 7패 최하위, 조 최하위로 강등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난 방송 이후에 토너먼트가 진행이 됐죠. 8강 토너먼트. 그 이후의 경기들 결승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대회 총정리를 오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녹음을 하던 날 밤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A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이제 프랑스를 잡으면서 A조 4위로 막차를 타면서 8강에 가더니 그다음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대단한 놀라움의 연삭이었고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꺾었지만 5위로 끝났고요. 러시아 스웨덴전이 조 1, 2위 결정전이었는데 스웨덴이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스웨덴이 1위, 러시아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A조 2위는 B조의 3위를 만나는 폭탄을 맞는다고 하셨는데 딱딱 맞게 됐죠. 러시아가 2위가 되면서 그렇죠. B조의 캐나다를 만나게 되는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보통이면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가 그래도 1등으로 올라오고 이번에 사실 로스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3위가 되게 됐어요. 네. 그래서 A조 순위가 그렇게 가려졌고요. B조는 핀란드, 미국이 여기도 1, 2, 3위가 갈려있는 중요한 대진이었는데 핀란드가 미국을 6대2로 꺾으면서 두 팀이 승점이 같아졌는데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핀란드가 1위, 미국이 2위. B조 순위 그렇게 나왔고 캐나다가 결국 독일을 마지막에 잡았지만 3위가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경기도 아주 결과가 놀라웠는데 라트비아와 덴마크 1대0으로 라트비아가 이기고 4위였는데 덴마크가 바뀌었어요. 4위가 라트비아가 되면서 덴마크 탈락, 라트비아가 올라갔습니다. 이 결과도 아주 눈길을 끌었네요. 그렇게 해서 각 조별리그 최종 순위가 가려졌고요. 8강 토너먼트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8강전부터 한 경기씩 이현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죠. 8강전 먼저 러시아와 캐나다의 경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A조 2위로 올라왔고 캐나다가 B조 3위로 올라왔는데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의 8강전이었습니다. 5대4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승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 경기를 봤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두 팀 모두 개인 능력은 다 뛰어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팀으로서 좋은 모습이 보여줬냐? 라고 하면 전혀 두 팀 다 그러지 못했거든요. 딱 개인 역량으로만 경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가 조금 더 우세하겠지만 뭐 러시아도 알 수 없다라는 이제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도 이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고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스위치 없이 이제 골이 계속 터졌고 막 도망가면 추격하고 도망가면 추격하고 이런 러시아의 추격이 계속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파워플레이에서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의 팁빙 결승골로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됐어요. 네. 러시아가 캐나다에게 잡히면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연습 기자님의 의상이 오랜만에 또 러시아 하키 팀의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러시아 팀,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팀 이번 대회 아쉬움을 남기면서 끝났어요. 뭐 처음부터 경기 내에서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를 상대하는데 맥데이비드라는 굉장히 걸출한 대형 스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을 상대하는데 슈퍼스타를 뭐 다츠크, 구세프, 카프리조프 라인을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세르게이 안드로노프 선수 라인을 배치를 했어요. 이 라인이 이제 대회 내내 체킹 라인을 뛰었는데 상대의 1라인과 직접적으로 이제 맞대결을 하는 그림으로 이제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노프 선수 라인을 체킹 라인을 맥데비 라인과 직접적으로 매치를 시키는 전략을 구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드로노프 선수가 중요할 때 2개의 페널티를 범했고 모두 파워플레이 골로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안드로노프 선수의 페널티가 없었다면 사실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4대3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드로노프 선수가 본인이 한 골을 만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실수를 만회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골 차의 경기로 끝났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체킹 라인에서 페널티가 나온 부분이 패배로 연결이 됐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가 4강에 가지 못했는데요. 올림픽 우승을 한 바로 다음 대회였습니다. OAR에서 RUS로 그렇죠. 넘어온 대회였는데 일단 결과의 차이는 있어요. 올림픽 우승, 이번 대회 8강에서 탈락. 좀 더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올림픽과 이번 대회 러시아 팀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 드나로크 감독에서 이번에 보로보프 감독으로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가장 큰 변화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차이점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하키 하면은 정말 뭐 화려한 공격 전개 그리고 퍼캐리를 이제 위시하는 이런 공격을 많이 예쁜 하키를 지향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 좀 탈피할 가능성을 좀 시사했던 무대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하면은 니키타 구세프가 사전 등록 선수로 등록이 안 됐다는 부분부터 조금은 바뀌는 느낌을 이제 직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호하느냐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를 뽑았던 선수 보면은 뭐 지금 플로리다에서 활약하고 있는 막심 마민 이 선수도 뭐 플로리다 체킹 라인에서 활약하고 있고 체스카에서 활약하고 있는 막심 샬루노프 그리고 세르게이 안드로노프 이런 선수들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선수들은 수비력이 좋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캐나디언 스타일의 하키를 구사를 하는 이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도 팀의 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합격점을 줄 수가 없을 이번 대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제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소 새로운 러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러시아가 보로보프 체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로보프 감독 첫 대회였고 앞으로의 모습이 또 궁금해지네요. 예, 뭐 지금은 사실 임시 감독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 감독이 계속 러시아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스카도 이제 감독이 드나르코 감독이 빠지면서 공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로보프 감독이 스카이 감독으로 부임을 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같이 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보로보프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8강전 다음 경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체코의 대결. B조 2위 미국, A조 3위 체코의 대결. 여기도 접전이 나왔는데 최종 스코어 3대2로 미국이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래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경기를 제일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두 팀 같은 경우에 조별 예선을 봤을 때 화려하고 빠른 공격 전개가 강점이었어요. 상당히 빠르고 이제 뭐 트랜지션 게임도 능하고 이런 부분이 뭐 강점인 두 팀답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는 사람이 즐거운 게임이라고 하면은 또 요 경기를 뽑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처음에 2골 넣으면서 뭐 그냥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됐는데 갑자기 체코가 또 만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2대2를 만든 상황에서 패트릭 케인 선수가 결과적으로 또 결승골을 넣으면서 미국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게 됐네요. 선제골, 마지막에 결승골. 역시 패트릭 케인이 스타 플레이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미국의 승인을 꼽아보자면요. 예, 2라인을 저는 미국의 2라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코의 1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크레이치 선수와 파스트라크 선수의 가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 마무리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라인이 올라왔을 때 미국은 누구가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1라인 수비수인 마르티네즈와 맥커보이 선수 그리고 크라이더, 리, 라킨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수비력이 좋은 라인으로 매치를 시켰어요. 네. 그 결과 상대방 슈퍼스타 라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막아내서 성공을 했고요. 이게 체코가 결과적으로는 조별 예선에서 상대했던 팀들과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이 체킹 라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체킹 라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을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접전패라는 어떻게 보면 체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됐네요. 네. 체코가 조별리그 막판에 NHL 플레이오프 탈락팀 소속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파스트라닉 선수를 비롯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8강에서 그 이상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체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 얼굴의 체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코가 정말 재밌는 게 어떤 팀을 상대로도 접전을 끌고 갈 능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어떤 팀을 상대로도 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강팀하고도 접전하고 그렇죠. 약팀하고도 접전. 약팀하고도 접전을 하는. 대한민국과도 접전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보시면은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 프랑스전 어떻게 보면 이 두 팀과는 좀 전력 차이가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을 제외하고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한 점 차이 접전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예. 오스트리아랑도 한 점 차이 접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 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기복이 있는 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NHL 선수들이 좀 조별 예선 막판에 합류를 하면서 공격 부분에서 상당히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부터 시작된 부진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전에도 탈피를 하지 못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파스트레나크 라인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도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미국전에서도 결국 이 1라인이 부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있는 상대였거든요. 그런데 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던 이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8강전 한 경기씩 보고 있는데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스웨덴과 라트비아. A조 1위 스웨덴, B조 4위 라트비아였기 때문에 스웨덴의 우세가 점쳐지는 그런 매치였는데 막상 경기는 접전이었어요. 역시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종 스코어 3대2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제가 경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두 경기가 앞타임에 치러진 경기였고 예. 11시에 치러진 경기고 뒤에 두 경기가 3시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치러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앞타임은 좀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은데 뒷타임은 생각보다 그냥 강팀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그렇죠. 뒤에 확인했었는데 조 1위와 조 4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두 경기가 더 재밌었어요. 경기를 말씀드리면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 서로 굉장히 탐색전이 진행이 됐고 양팀 합쳐서 슛 7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스웨덴이 4개, 라트비아가 3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이루어졌고 2피리어드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2피리어드까지 굉장히 접전으로 흘러갔는데 결과적으로는 3피리어드에 아르비드손 선수와 에크만 라르손 선수의 골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스웨덴 쪽으로 좀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라트비아가 발체레스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추격을 했지만 스웨덴이 이때부터 굉장히 지공을 펼치면서 라트비아의 장점인 템포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은 보드 쪽으로 이제 지역에 진입을 하면은 공격을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걸 목표로 삼기보다는 퍽을 계속 이제 뒤쪽으로 계속 돌리면서 시간을 계속 잡아먹는 이런 지공 템포에 라트비아가 많이 흐름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래도 총공세를 펼치면서 한 번의 차이가 왔는데 좀 스틱에 맞지 않는 퍽이 이제 좀 스틱에 제대로 맞지 않는 좀 불운한 상황이 겹치면서 패하고 말았네요. 예. 라트비아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덴마크를 잡고 4위로 올라갔고 스웨덴을 또 잡을 뻔했던 그렇습니다. 정말 또 사고를 칠 뻔했던 라트비아였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는 이번 대회의 좀 주인공은 스위스와 라트비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 경기를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라트비아의 파워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피리어드 후반에 1분 40초가 넘는 5대3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득점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 이 피리어드 종료 직전에도 파워플레이를 잡았는데 이 기회조차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승부를 결정짓는 세 번째 골이 나오면서 명함이 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양상 자체가 라트비아가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만 넣었었어도 스웨덴이 추격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양상이 정말 다르게 흘러나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워플레이 두 번의 찬스, 여러 번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라트비아가 패배를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웨덴을 잡을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질 못했어요. 자, 하지만 라트비아가 이번 대회 앞서 스위스와 함께 이번 대회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희망도 있었고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라트비아가 정말 공격 전개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팀이고 이 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핀식 능력, 마지막 득점을 하는 능력 자체가 마무리를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한두 명 정도만 더 있었어도 라트비아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이번 대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라트비아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수문장을 하나 또 검증하는 데 성공을 했다. 골리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전 골리로 나온 엘비스 메르지킨스 선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테스 구들레프스키 선수 뭐 이런 선수나 이제 메르지킨스 선수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들레프스키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아일랜더스 AHL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예전에도 이제 확실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남긴 바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 더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메르지킨스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라트비아에 골문 지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메르지킨스 선수는 NLA 스위스 리그 일부 리그의 HC 루가노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 2014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3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보시면 NLA 주전 탑 골리 5에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이 시즌을 지난해 보냈고요. 이번 대회에서 94% 이상의 세이브 성공률을 보인 데 이어서 8강이 걸려있던 덴마크전에 셧아웃을 했죠. 이때 맞붙은 골리가 누구였습니까? 프레데리크 안데르센이에요. 그렇죠. 이거 선수와 맞대결에서. 맞대결을 해도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8강의 스웨덴전에서도 31세이브 30점.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성적은 아닙니다만 스웨덴의 올해 전력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조금 더 이제 성적이 가만히 팀 성적까지 조금 더 가만히 되면 사실 대회 최고의 골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대회를 치른 이런 메르지킨스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라트비아의 골리 엘비스 메르질킨스 선수의 활약이 이번 대회 라트비아 선전에 큰 버팀목이 됐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8강전 마지막 네 번째 경기 살피겠습니다. 이 결과가 정말 놀라웠죠. B조 1위 핀란드, A조 4위 스위스의 대결. 결과는 역시 최종 스코어 3대2로 스위스의 역전승으로 끝났어요. 예, 이거 정말 예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슈빌 프레데터스에서 합류한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톨바니 선수도 핀란드 대표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1라인 공격수 윙어로 이제 오자마자 기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별 예선에서 보여준 이제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핀란드에 좀 낙승이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핀란드가 또 첫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스위스가 천천히 경기 지역을 잡은 이후에 좀 공격을 활발하게 해나가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분경에 첫 골을 시작으로 이제 2피리어드 10분경에 첫 골을 시작으로 4분 만에 3골을 몰아치는 정말 뭐 순식간에 이제 이 핀란드를 격침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핀란드 이후에 한 점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추가점을 허용하진 않은 3대2로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이 승리가 스위스 돌풍의 본격적인 시작점이기도 그렇죠. 했는데 스위스의 승리였습니다. 스위스에게서도 돋보였던 점은 어떤 거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뉴트럴존을 굉장히 수월하게 뚫어냈었던 자체가 이제 스위스의 성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 내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빠르게 퍽을 연결을 해서 이 선수들이 퍽을 잡고 중립지역을 한 방에 돌파를 하는 이런 전술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핀란드의 대응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지역에 진입을 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 2라인이 굉장히 이제 탄탄하고 그리고 3라인 뭐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다 좋은 선수들이 포진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슛을 만들어내면서 기회 창출을 했고요. 그 결과는 순식간에 3골을 몰아친 이런 부분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조 1위로 올라와가지고 8강에서 잡혔습니다. 진짜 핀란드가 뭐냐 지난주에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스위스에게 잡히는 게 진짜 핀란드였어요. 스위스 뭐, 정리를 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8강 토너먼트에서 뭐 스위스에게 잡혔기 때문에 스위스에게 약팀에게 잡힌 핀란드가 진짜라고밖에 지금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피리어드에 너무 약했어요. 이 피리어드요? 이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팀의 호조로 정말 스페셜팀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캐나다도 잡고 뭐 미국도 잡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피리어드에 고전하는 그림이 고비 때마다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아이스하키에서 이 피리어드라고 하면은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그렇죠. 의미가 있는 좀 특성이 있는 피리어드인데 이 피리어드에 핀란드가 약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었나요? 지금 핀란드가 8경기 동안 13실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피리어드에 8실점을 했어요. 13실점 중에 80점이 이 피리어드에 집중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3 피리어드에는 5골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피리어드에 8골을 먹었습니다. 그 여기에서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패한 경기에서 이 피리어드에 모두 2실점 이상 겹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예전에 근데 우리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네. 지금 마리아 마키 감독의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이 피리어드에 굉장히 불안한 이 경기력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3달 네. 전부터 이 부분은 암시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 대회에서도 결과적으로 고쳐지지 못했고 그 결과 약팀한테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결과로 이 8강에서 핀란드가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정말 이번 대회 핀란드는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을 수차례 보여줬었는데 최종 성적 스위스 패배하면서 8강 탈락으로 끝났습니다. 8강전 4경기를 살폈어요. 조별리그 순위와는 반대로 업셋이 나온 경기도 있었고 상당히 4경기 다 아주 한 골 차에 재미있는 결과들이 이어졌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준결승 이후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018) 월드 챔피언십 최종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준결승부터 보겠는데 준결승 이후 경기부터는 모두 이제 코펜하겐 로얄 아레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준결승 또 한 경기씩 볼까요? 먼저 스웨덴과 미국의 대결. A조 1위, B조 2위의 대결이었는데 뭔가 좀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최종 스코어 6대0으로 스웨덴이 완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은 흐름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팀이 경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낸 팀과 못 해낸 팀의 명암이 갈렸다라고 평가를 좋게 드릴 수 있는 게임이 4강전 첫 경기였던 스웨덴과 미국의 경기였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에 굉장히 스웨덴을 몰아쳤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지 못한 이런 공격 전개까지 다 잘해놓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날카로운 슛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득점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빅토르 아르비드손 선수가 리바운드 골을 넣은 골을 시작으로 이 피리어드에 구드로 선수의 페널티에 이은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의 골이 그 파워플레이 골의 득점에 11초 이후에 터지면서 4대0이 되면서 그냥 한 번에 또 분위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0이 된 시점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좀 전의를 상실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경기를 그 다음부터 좋지 못했고 그 뒤에 3피리어드 2골을 더 더해서 6대0으로 어떻게 보면 완승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스웨덴이 지난 대회에 이어서 대회 2연패를 향한 도전을 이제 결승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8강에서 라트비아전 때 다소 고전을 했었던 스웨덴이 미국을 쉽게 잡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이번 스웨덴에서 좀 스웨덴이 이길 수밖에 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운영에 모두 능한 이런 모습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전력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모든 부분에서 한 수 앞선 모습을 보여줬다. 골텐딩, 수비, 공격 모두 한 수 앞섰다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피리어드에 맹공을 펼쳐서 한 번에 이제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시키고 3피리어드에 완전 철벽과 같은 수위를 선보이면서 그 공격에 그 미국에게 한 점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3피리어드에서도 2골을 더 보태면서 완승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찍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이 이번 대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예년의 다른 대회에 비해서 멤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조별리그 때 보여줬던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준결승까지 올라오면서 미국이 어디까지 갈까 궁금했는데
너무 좀 허무하게 준결승에서 무릎을 꿇었네요. 예, 사실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1피리어드가 이제 관건이 됐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속도 그리고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선발하면서 컨셉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제 대회였고 보는 사람이 좀 즐거운 하키를 했던 쪽은 좀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결과적으로 수비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핀란드 같은 팀이나 그리고 선수들의 수비력이 모두 뛰어난 스웨덴 같은 팀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공격이 강점인 미국이 그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고요. 4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동메달 결정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미국이 이번에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1990년부터 미국이 이번 대회까지 29년째 결승에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결승 직전에서 문턱에서 이제 아쉽게 좌절을 하고 말았던 미국이었는데 좀 3, 4위전으로 또 한 번 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준결승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와 스위스. B조 3위, A조 4위. 업셋 경기를 만들었던 두 팀의 준결승 경기였습니다. 야, 스위스의 돌풍이 여기서도 이어졌어요. 최종 스코어 3대2로 A조 4위 스위스가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대단한 경기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경기가 나왔는데 날카로운 역습 능력 이런 부분이나 공격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두 차례 스위스가 리드를 가져가는 이런 의외의 전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가 따라붙는 입장이 되면서 많이 고전을 했는데 캐나다도 개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조금은 따라붙는 이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따라붙는데 실패를 했고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슈팅 수가 17대 1이었나 18대 1이었나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스위스 이제 캐나다가 찍어 누르는 추격을 진짜 어떻게든 추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스위스 선수들이 6탕 홍세로 그냥 슛블락을 계속 해내면서 이 리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또 업셋이 나오게 됐네요. 스위스의 돌풍이 이어졌고요. 2013년 결승 진출 이후에 최근 4년간의 최고 성적이 8강이었던 스위스가 5년 만에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캐나다가 결승에 못 갔습니다. 캐나다도 이번 대회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멤버가 워낙 화려했고. 네. 네. 캐나다에 사실 아무나 와도 멤버가 화려하긴 하지만 우승 후보였는데. 맥데이비드 선수가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주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눈길이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선수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사실 B조에서 제일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2라운드 게다가 2라운드 직후 합류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칼 터리스 선수나 그 다음에 마르크 에드와드 블라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약점을 메우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래도 좀 골리가 약하긴 해도 결승전에까지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4강에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네. 그런데 조별 예선에서 나타났던 그런 골텐딩에 대한 불안을 결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수비들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데 또 실패를 했고 골리 자체도 사실 좀 컴퍼 선수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못했거든요. 그 결과 러시아를 제외한 8강급 팀들에게 모두 졌어요. 미국, 핀란드, 스위스 모두 졌고 네. 러시아를 상대로 4실점이나 했습니다. 사실 4실점이나 했다는 건 그렇게 골리 입장에선 유쾌한 성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골리 부분의 해결에 실패를 했던 그 결과가 결국 시한폭탄이 8강급 팀을 만나자마자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만나자마자 터진다기보다 첫 경기는 터졌는데 수습을 잘했고 두 번째 게임은 좀 제대로 터지면서 4강 탈락이라는 좀 고배를 마시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팀의 행선지 방향이 모두 갈렸습니다. 5월 20일에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어요. 미국과 캐나다. B조의 개막전을 치렀던 두 팀이 그 당시에 미국이 슛아웃 승리를 했었는데 동메달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로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과는 좀 다른 경기가 나왔습니다. 조별 예선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계속 잡고 가는 과정에서 역습에서 실점을 하고 상대방이 업템포 게임에 말려서 실점을 하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슛아웃
으로 가는 좀 접전이 됐는데 이 경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접전이긴 하지만 좀 신승을 거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골이 엠티넷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별리그 대결하고 이번 3, 4위전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게 달랐을까요? 예, 뭐 토너먼트를 거치면서 상대방의 1라인과 매치업이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이더, 라킨, 리 라인이 이번에도 그 진가를 여실없이 드러내면서 맥데이빗 라인을 완벽하게 묶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 경기의 선제골까지 이 라인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확실한 조합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호흡을 자랑하는 라인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번 대회에서 또 미국이 증명해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골리 매치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킹케이드 선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맥킬레이니 선수가 나왔어요. 컴파 선수가 나오지 않고 마지막은 맥킬레이니 선수를 이제 기용을 했는데 사실 맥킬레이니 선수가 막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킹케이드 선수가 또 조금 더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킬레이니 선수가 2실점을 했고 그리고 킹케이드 선수가 1실점을 했는데 뭐 조금의 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골텐딩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 차이가 캐나다 쪽에서 또 그렇죠. 더 아쉬웠네요. 미국이 조금 더 골텐딩이 좋았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두 팀의 결과로 미국이 2015년에 동메달을 딴 후에 3년 만에 다시 한번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 캐나다는 최근 3년 동안 우승 2번, 준우승 1번 했던 팀인데 4년 만에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안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전 얘기입니다. A조 1위 스웨덴과 A조 4위 스위스의 대결. 이 두 팀이 A조 조별리그에서 한번 붙었었는데 여기도 재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과연 스위스의 돌풍이 끝까지 이어지느냐 했는데 스위스가 여기 스웨덴도 이길 수도 있었어요, 사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계속 앞서 나가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예. 스웨덴이 동점골을 따라가면서 여기 2대2까지 가다가 결국 연장에서도 승부를 못 내고 슛아웃까지 갔는데 슛아웃에서 스웨덴이 승리를 거둬갔네요. 3대2 슛아웃 승리, 스웨덴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스위스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역습 능력이랑 빠른 공격 전개가 스웨덴을 상대로도 먹히면서 사실 1피리어드에서 거의 호각의 경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경기를 했고요. 두 번이나 리드를 잡았지만 좀 그 리드가 빠르게 이제 스웨덴이 만회를 하면서 스웨덴 입장에서 그렇게 경기를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피리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선수진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스웨덴이 경기의 흐름을 잡아오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예. 스위스 입장에서 정말 아쉬웠던 점은 연장 종료 4분여를 남겨두고 케빈 피알라 선수 이제 마티아스 에크홀름 선수가 넘어지는 이런 잘 없는 이런 상황이 네. 나왔어요. 그런데 케빈 피알라 선수가 그래서 거의 네트 앞에서 단독 찬스에 슛이 나왔는데 그 슛이 닐손 선수에게 걸리고 마면서 사실 피알라 선수에게 그런 찬스가 나오면은 그냥 골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닐손 선수에게 걸리면서 거기서 이제 결승골이 나오지 못했던 장면이 스위스 하키 입장에서 정말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결승전 대진이 또 재밌었던 건 2013년 결승에서 두 팀이 만났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리매치였죠. 만에 결승 재대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2013년에도 스웨덴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로서는 이번에 5년 만에 서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앞선 그런 너무나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고 너무나 그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지는 바람에 스위스로서는 정말 그 돌풍이 일으켰지만 마무리가 아쉬움이 좀 컸지 않았을까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로마노 요시 선수가 이제 스위스의 수비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고배를 마셨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네. 올해도 어떻게 보면 좀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서 스위스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너무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사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더더욱 결과가 좀 어떻게 보면 스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한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팀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승을 차지한 스웨덴인데요. 2연패 했습니다. 스웨덴 하키는 강하다
걸 또 한번 보여줬네요. 91년, 92년 대회에 이어서 이제 2연패를 달성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이것과 성질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91년 대회 같은 경우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없었던 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질이 다르지만 어쨌든 91년, 92년에 2연패를 차지한 이후에 또 이번에 2017년, 18년 이 2연패를 차지하게 됐고요. 지금 최근에 2연패를 달성한 팀은 15, 16년에 캐나다가 있고 08, 09년에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03, 04년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2번 했고 이제 러시아가 1번 했고 이렇게 2연패를 달성한 팀이 있는데 2012년 현재 포맷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캐나다와 스웨덴 이 유일한 두 팀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네요. 네. 스웨덴이 이번 대회 또 대단했던 거는 조별리그부터 10전 전승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을 하면서 완벽한 우승을 만들어냈어요. 이번 대회 스웨덴이 좋다, 강하다라는 말씀은 대회 시작 전부터 이현숙 기자님이 주셨었는데 결과가 그대로 나왔네요. 예, 사실 로스터 자체가 정말 빈틈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1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자랑하는 라인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얀마르크, 지바네아드, 라케 요 라인이 대회 내내 10경기에서 35포인트나 쏴버렸어요. 네. 정말 대단한 최고의 1라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해줬고요. 조별 예선에서 이 선수들이 3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활약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고득점의 중심이 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들어온 NHL 선수들, 뭐 페른크비스트 선수라든지 아니면 내슈빌 프레데터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아르비드손 포르스베리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아르비드손 포르스베리 선수는 이제 LA에서 활약하는 에드리안 캠페 선수와 같은 라인을 이뤘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3경기에서 플레이오프 라운드 3경기에서 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별 예선에서는 1라운드를 위실해서 분위기를 잡고 경기를 갔고 플레이오프 라운드부터는 1라운드는 약간 부진했지만 못하지는 않았어요. 3경기에서 5포인트 올렸습니다. 1라인도. 그런데 다른 라인에서 또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팀 입장에서는 정말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골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수비진이 그 정도로 좋으면 골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증명을 했었던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팀 득점을 이끌었던 두 개의 라인 NHL 탑급 라인이 파상 공세를 펼쳤고 그 결과는 팀의 우승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맞게 됐네요. 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승은 스웨덴이 차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위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아쉬움으로 끝났지만 이번 대회 스위스 경기의 결과를 보는 재미는 대단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독일이 있었다면 월드 챔피언십에 스위스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제1 주인공은 사실 이번에 저는 스위스라고 잡고 싶고 2주인공은 라트비아 정도를 잡고 싶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팀으로 위대했던 스위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개개인의 면면이 그렇게 막 아주 이제 물론 NHL에서 수준급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아주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스위스는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뛰어난 스코어링 라인이 있었어요. 1, 2라인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고 위협적인 활약을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만 요시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수비력이 한층 더 탄탄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결승전에서 좀 이상한 페널티를 몇 번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시 선수의 활약이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었고 모든 선수들이 상대방의 슈팅 레인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슛 블러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선수들의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를 잡아내는 이런 업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스웨덴을 상대로도 정말 접전을 가져가면서 금메달을 정말 목에 이렇게 손 앞까지 왔었던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팀으로서 가치가 높았던 스위스였는데 그 안에서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위스 돌풍의 또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 선수를 꼽아주셨네요. 예, 레오나르도 제노니 골리를 뽑아봤습니다. 이 네. 선수가 악몽의 올림픽에서 최고의 월드 챔피언십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플레이오프 라운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 라운드 전부터 또 계속 주전이었는데 계속 골문을 책임졌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제노니 골리인데 핀란드전 32세이브
그리고 캐나다전 43세이브, 스웨덴전 연장전 포함해서 35세이브로 무려 110세이브 7실점이라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IIHF는 슛아웃에서도 이제 골리에 실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슛아웃을 뺀다고 하면 109세이브 6실점이에요. 예. 근데 109세이브 6실점을 올린 상대가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팀으로서의 역량도 좋았지만 팀 호성적의 중심에는 역시 제노니 꼴리가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제노니 꼴리가 올림픽 악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림픽 때 어땠습니까? 지금 사실 NLA SSC 베른에서 주전 골리로 활약을 하고 있고, 제노니 꼴리 같은 경우에는 NLA 최고의 골리라고 해도 이제 최고의 골리인 선수예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한 경기 나왔는데 세이브 성공이 66.7% 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 경기 실패한 후로 기회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없었죠. 예, 그 뒤로부터는 경기를 뛰지 못했고요. 그런데 3달 만에 전환점. 오히려 그 올림픽 선수들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오는 이런 월드 챔피언십에서 선수 생활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단한 대회를 이끌어내면서 정말 많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대회였던 것 같네요. 네, 레오나르도 제노니 꼴리 역시 스위스 NLA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꼴리인데요. 앞으로 또 이 선수가 이 상승세를 얼마나 이어갈지, 뭐 라트비아의 엘비스 메르칠킨스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꼴리들의 활약이 또 한 번 또 돋보였습니다. 네, 자국 리그가 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또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시상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최우수 골리 선정이 됐는데 덴마크의 프레데릭 안데르센 선수가 뽑혔네요. 예, 6경기에서 1.65 실점에 94.4%. 어떻게 보면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사실 팀이 8강 무대를 밟지는 못했지만 조별 리그 6경기에서의 모습은 경기로운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팀 호성적을 이끌어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8강이 걸린 경기에서 좀 아쉬운 실점이었어요. 사실 안데르센 선수 정도 클래스라면 이런 건 막아줘야 되는 부분에서의 실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가 됐는데, 그래도 이걸 안데르센 선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조별 예선 중반을 이후로부터는 덴마크의 경기를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덴마크가 안데르센 선수가 없었다면 사실 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안데르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강의 경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다음 최우수 수비수 스웨덴의 이온 클랭베리 선수입니다. 예, 10경기에서 1골 5어시스트 6포인트를 했는데, NHL에서 지금 최고의 공격형 수비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에리크 카르손 선수와 같이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번 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공격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뭐 번 선수, 클링베리, 카르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도 스웨덴이 공격을 이끌면서 좀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파워 플레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파워 무빙, 그리고 포인트 슛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담당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클링베리 선수가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우수 공격수인데요. 핀란드의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8경기에서 9골 9어시스트 18포인트를 했습니다. 이 뭐 경이로운 성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적을 남겼고요. 이번 핀란드 전력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선수는 아호 선수였어요. 모든 상황에서 출전하고 뭐 페널티 킬링, 파워 플레이, 그다음에 5대5는 물론이고요. 공수 양면에서 본인의 뛰어난 기량이 월드 챔피언 대회 성인 무대에서도 확실하게 먹힌다라는 게 캐롤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롤라이나가 1대 변혁을 맡고 있는 시즌이 이제 내년 시즌이 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감독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 빼고는 다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아호 선수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이번 월드 챔피언스에서도 증명을 해냈고, 왜 캐롤라이나가 이 선수 말고는 이제 이 선수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는지 알 수 있었던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전에서도 그렇죠. 대단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미디어 올스타 팀. 뭐 베스트 6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골리 안데르스 닐센이고요. 수비 아담 라르손과 올리베르 에크만 라르손. 스웨덴 선수들이고요. 공격수 리카르드 라켈, 패트릭 케인, 세바스찬 아호. 이렇게 6명이 선정됐습니다. 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스웨덴에선 4명의 올스타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최고의 팀이라는 게 또 여기서도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닐손 선수랑 에크만 라르손 선수 그리고 라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스웨덴의 주전 골리, 그리고 1번 수비 페어가 라르손, 에크만 라르손 페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1라인을 형성을 했지만 리카르 라켈 선수가 대표로 뽑혔고, 그 이외에는 패트릭 케인, 세바스찬 아호, 이렇게 베스트 포워드가 선정이 됐네요. 예. 이 6명 안에서 보통 MVP가 나오잖아요. 대회 그렇습니다. MVP. 누굴까? 우승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MVP 주인공은 미국의 패트릭 케인 선수입니다. 10경기에서 8골, 12개 어시스트, 20포인트나 해내는 미국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선수가 드디어 됐고, 원래 뭐 공격은 못 뛰어났고 10년 만에 월드 챔피언십에 참여를 했는데 미국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을 하면서 3년 만에 뭐 동메달을 안기는데 어쨌든 기여를 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뭐 39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지금 케인 선수가 20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냥 뭐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절반 33%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3% 그 이상. 어떻게 3분의 1 이상이 이 선수의 공격 스틱에서 공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의 공격 기여도를 그냥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선정될 선수가 선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 미국의 명단이 발표됐을 때 뭐 패트릭 케인이 주장으로 온다고 이랬는데 동메달에 대회 MVP까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끝났고 대회 종료 직후에 세계 랭킹이 새로 발표가 됐고, 이제 내년도 2019년 탑 디비전 월드 챔피언십의 조편성도 이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의 코시체와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가 되고요. A조가 코시체고 B조 같은 경우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가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조 같은 경우, 근데 조를 보시면 올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A조 캐나다, 미국,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입니다. 이번 대회 B조가 약간 A조가 된 것 같은.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이제 뭐 슬로바키아랑 프랑스가 이제 지금 자리를 바꾼 이런 느낌이고요. 예, 영국 새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B조는 스웨덴, 러시아,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입니다. 여기도 노르웨이, 라트비아 정도만 넘어갔고 그렇죠. 이탈리아 새로 똑같죠. 들어오고 예. 상위 4팀은 똑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예, 상위 4팀이 거의 뭐 똑같이 간다라고 지금 똑같이 갔죠, 그냥. 예. 예, 똑같이 가고 있고요. 영국이 좀 어려운 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조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뭐 영국도 얼마 전에 벤 오커너 선수가 바리스 아스타나에 들어가면서 영국 선수 최초로 KHL 리거가 한 명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영국도 그래도 뭐 그렇게 무시할 만한 대표팀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영국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인데, 노르웨이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터가 이렇게 안 좋게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또 오스트리아가 또 올해 배운 생존 전략을 또 어떻게 2018년에 가져갈지 이런 부분 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편성이 이렇게 나와. 강팀이야, 그냥 뭐 강팀대로 지켜보시면 네. 되니까. 2018년 올해 대한민국 팀의 느낌이 지금 내년에 영국의 느낌이네요. 딱그 상대도 비슷하고 네. 네, 거의 그 팀으로서 그런 또 빙의가 되네요. 세계 랭킹이 새로 발표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볼까요?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뭐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강호들이 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순위 변동이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이번 우승으로 2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러시아가 한 계단 내려가게 됐어요. 미국도 어쨌든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뭐 굉장히 포인트에서 이득을 많이 받고 4위까지
6위에서 4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랑 스위스가 자리가 바꾸게 됐어요. 8위와 7위 자리가 바뀌게 됐습니다. 스위스가 7위, 독일이 8위 이렇게 되게 됐고 그 뒤로부터는 그대로 라트비아도 이번에 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13위에서 11위로 2계단 올라갔고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14위에서 12위로 이제 순위 상승이 있었네요. 예. 그에 반해 벨라루스가 11위에서 14위로 떨어지면서 강등팀으로서는 어쩔 수 없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2계단이 올라갔어요? 예, 어쨌든 이제 최하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820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올림픽. 어쨌든 호스트로도 출전을 해서 12위를 하더라도 900점이라는 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나간 900점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오스트리아 카자흐보다 위에요. 오스트리아가 17이고 카자흐가 18인데 이 두 팀보다 위라는 부분은 올림픽 코스트가 많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전력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 자체 이 자체의 승점 가산점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 이후로 900점이 빠지면은 다시 원상 900점이 이제 성적을 일단 D1A에서 성적을 내야죠. 네. 뭐 D1A에서 사실 올라가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까먹는 점수 조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IIHF 랭킹 자체가 연도 대회별로 이제 최근 연도별 대회별로 이제 5개를 가산하게 되는데 이게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 가산 퍼센티지가 낮아져요. 네. 두 번 75%, 50%, 25% 이런 식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낮아질 거거든요. 이렇게 올림픽으로 벌었던 점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월드 챔피언십에서 지금 16위 계단이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년에는 무조건 정말 뭐 승격 정도는 해야 그렇죠. 승격을 해서 월드 챔피언십 16강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랭킹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오스트리아가 또 점수가 어쨌든 최소 860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수준이에요. 860, 840 정도 예상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팀들 보니까요. 일본이 한 계단 내려와서 23위. 예전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순위였네요. 네. 거기에 있고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4년 남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3위에 33위. 하위권에 위치해 있네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41위. 내려와 있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투자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4년 전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4년 전쯤에 20위권대였는데 16위까지 4년 사이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33위인데 4년 사이에 얼마만큼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랑 D1A에서 만나는 팀들 순위가 지금 보이는데 카자흐스탄이 18위에 있고요. 저희랑 순위를 바꿨죠.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25위에 있네요. 헝가리가 22. 승격한 영국이 22위 랭크가 됐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24위에 있군요. 높은 순위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내년 D1A에서 순위에 걸맞는 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응원을 계속 보내보겠습니다.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얘기가 좀 길었네요. 마무리를 하고 NHL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부, 서부 각 컨퍼런스 파이널이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들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셨을 거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아쉬움을 남긴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체했던 그런 시리즈 오늘 리뷰를 먼저 하고 또 스탠리컵 파이널 프리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결승 먼저 끝났죠? 위니펙 제츠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대결.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1패 후에 4연승으로 5차전에 적지에서 시리즈를 끝내버렸어요. 예, 베이거스는 강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베이거스 스트롱이라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그 참사 이후에부터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됐던 문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베이거스 강한지 나왔던 서부 결승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창단 첫 해에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하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네요. 사실 세너제이보다 위니펙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도 위니펙이 더 좋은 팀이라서 근소하게 좀 위니펙이 앞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세너제이보다 더 손쉽게 잡아버렸습니다. 정말 네. 손쉽게 잡아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전부터 좀 베이거스다운 하키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왜 이 팀을 아무도 못 막는지 좀 증명을 해줬던 그런 서부 결승의 경기였습니다. LA 킹스, 세너제이 샤크스에 이어서 위니펙 제츠마저 베이거스의 벽에 막혀버렸는데 자 베이거스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도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시리즈에서 베이거스에서 눈에 띄었던 점 어떤 점들을 좀 보셨나요? 네, 역시나 뭐 1라인의 존재감이 역시 좋았다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1라인 대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스탠컵 파이널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일치를 하는데 왜냐하면 상대 1라인 같은 경우에는 샤이플레이 윌러란 정말 대단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거의 뭐 경기당 한 골 경기당 1웨스트 경기당 한 골 뭐 거의 그 정도의 호흡을 보여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네. 라인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더 좋은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베이거스 1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르체소, 스미스, 카르손 선수가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도 5경기에서 15포인트를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이거스의 14골인데 1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2라인 같은 경우에는 1라인 1차전에서 어쨌든 지긴 했지만 한 골을 만회하는 골이 있었고 2, 3차전에서 중요한 2골씩을 넣어줬고 그리고 4차전 같은 경우에 첫 골과 결승골을 관여를 하면서 5차전을 제가 모든 경기에서 중요한 골을 넣으면서 1라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확실하게 다해줬던 이런 베이거스였습니다. 베이거스는 강하다. 그 중에서도 1라인은 정말 강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또 느낌을 받네요. 한편 수비도 이게 또 공격 못지 않아요. 예, 사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의 네임밸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비가 얼마나 이 플레이오프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오히려 보면 수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퍽을 가지고 있는 위니펙 선수들을 중심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압박을 펼치고요. 이 선수의 압박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수를 유도를 했고 그래서 위니펙 선수들이 퍽을 제대로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없게 계속 압박을 넣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위니펙의 공격 전개가 시리즈 내내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골을 허용을 하면서 추격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런 추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계속 공격 전개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피로감이 가중이 되고 실수가 나오고 이러면서 재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자멸을 하는 이런 그림이 5차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 부분이 베이거스의 수비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베이거스의 또 다른 뛰어난 점이라고 하면은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을 정말 내주지 않는 팀입니다. 거의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를 봐도 제일 안 내주는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수비 선수들이나 공격 선수들이 스케이팅이 뛰어나기 때문에 활동량이 정말 좋습니다. 네. 활동량까지 잘 살려서 상대방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일단 1차적으로 방지를 하고 그러면은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험 지역이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니펙이 계속 퍽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보드를 이용해서 계속 반대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효과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위니펙이 1차전 이후에는 득점을 많이 올리지 못했던 이유였고요. 그 결과는 베이거스의 완승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됐네요. 앞서 댓글에서 바이킹님의 그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 쉴 새 없는 압박, 그렇습니다. 예, 조직력으로 커버를 하더라라는 그런 또 인상을 받았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신생팀인데 창단 후 첫 시즌인데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갔어요. 역대 3번째입니다. 1918년 토론토 아레나스, 1968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이어서 50년 만에 역대 3번째 신생팀의 컵 파이널 진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었고 이제는
컵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그 앞서 50년 전, 100년 전보다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지금 선거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팀 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경기 수의 31개 차이도 팀이고. 있고, 포맷 자체가 네. 지금은 7전 4승이 된 게 결과적으로는 약팀이 강팀을 더더욱 이기기 어려운 포맷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베이거스의 선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죠. 자, 베이거스 일단 스탠리컵 파이널에 선착을 했고 동부의 시리즈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여기 재밌었는데 템파베이 라이트닝과 워싱턴 캐피털스의 시리즈 2승을 워싱턴이 먼저 했는데 그것도 원정에서. 그렇죠. 근데 템파베이 라이트닝도 똑같이 원정에서 연승을 하더니 내리 3연승을 합니다. 시리즈가 뒤집어졌는데 2승 3패에 몰렸던 워싱턴이 다시 6차전 7차전을 잡고 4승 3패로 워싱턴이 올라갔어요. 이거 엎치락뒤치락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베치킨이 밟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길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예.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가게 됐네요. 사실 오베치킨 선수의 합류 이후로 동부 강호로는 계속 있었어요. 캐피털스가.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 NHL 최고위였던 팀 적도 있었고요. 뭐 당장 작년만 해도 그랬고 예전에도 2011년인가 11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라운드 징크스를 뚫더니 동부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템파베이까지 잡으면서 결승으로 진출을 하게 됐네요. 예. 결과적으로 워싱턴은 1997년 98년 시즌에 이어서 20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 무대를 밟게 통산 됐습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이에요. 네, 그때는 뭐 패배를 했고요. 4전 전패를 했었죠. 수입을 그냥 깔끔하게 당하면서 끝냈고 시리즈마다 위기 자체는 있었거든요.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에서 2연패를 당했고요. 그런데 연승 4연승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톰 윌슨 선수가 징계가 있었고 백스트램 선수까지 부상이 겹치면서 팀 전력이 상당히 빠진 와중에서도 숙적 피츠버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동부 최고의 팀을 상대로 그리고 3연패를 한 이후에 또 2연승을 거두면서 올라오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잘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에 워싱턴도 이야기거리 하나만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위기 때마다 바닥으로 거의 내려앉았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또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모습의 워싱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를 꺾은 워싱턴 어떤 점들이 좋았나요? 워싱턴의 수비력이 이렇게 좋을 줄은 사실 저는 이제 예상을 못했어요. 이제 워싱턴의 수비 자체가 작년보다도 굉장히 이제 선수진에서도 약해졌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제일 분단한 부분은 캐피털 수비력이었습니다. 칼슨, 캠프니, 그리고 니스캐너, 올로프를 위시한 탑4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이 어떤 1라인이라도 수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이번 플레이오프 3라운드를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예. NHL 최고의 공격을 자랑하는 템파베이조차 5차전 2피리어드의 골 이후에 6차전, 7차전 골이 한 골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비력을 과시를 했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공격의 템파베이를 상대로 매경기 고작 24개의 슛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수비력을 과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뛰어난 수비력이 캐피털스의 컵파이널을 이끈데도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그 수비력이 또 가장 빛났던 건 7차전 셧아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꼽아주시자면요. 5대5에서 템파베이를 완벽하게 압도를 한 부분 역시 이번 워싱턴 캐피털스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5대5 게임에서 그렇습니다. 좋았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두 시리즈 그러니까 피츠버그, 컬럼버스전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워싱턴의 파워플레이에서 터지면은 시리즈가 정말 수월하게 가는구나라는 걸 많이 직감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결과로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워싱턴이 보여줬던 이제 이런 경기력이었어요. 템파베이가 페널티 킬링이 약점으로 지목된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파워플레이가 강하다는 부분이 강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5대5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압도를 한 부분이 이제 승리를 가져온 또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5대5에서 득점한 부분 그러니까 이븐 스트렝스에서 득점한 골이 9골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머지 6골이 파워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캐피털스 같은 경우에는 19골이 이븐 스트렝스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고 5대5에서
아무리 파워플레이를 줘도 5대5에서 탄탄한 팀인 결국 파워플레이 시간보다는 5대5 시간이 무조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더 잘 보여줬고 사실 이번 시리즈만 봤을 때는 캐피털스가 라이트닝보다 훨씬 더 나은 팀이었습니다. 이 시리즈 시작하기 직전에 우승 후보 템파베이를 내려놓으시면서 워싱턴에 기대를 거셨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워싱턴의 승리로 또 나왔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일단 역대 최고의 신생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 팀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즌 개막하자마자 댈러스전 개막전 승리를 하면서 신생팀 최초로 개막 3연승을 했고요. 또 시즌 중간에 신생팀 최초로 8연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규리그 신생팀 최초로 디비전 1위를 했고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다 했는데 플레이오프 들어와서도 이어집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LA 킹스 상대로 수입. 이것도 신생팀 최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 수입이었고 지금 플레이오프 와서 12승 3패로 신생팀 플레이오프 최고 승률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 역대 최고 신생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인데 반면 워싱턴은 역대 최악의 신생팀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악이었죠. 네, 1974년에 8승이었나요? 창단이 됐는데 첫 시즌 그렇죠. 1974-75 시즌에 정규리그 그때는 80경기였는데 8승. 그렇습니다. 네, 10% 승률. 446실점을 했더라고요. 예. 한 시즌 최다 실점 기록. 손상호 기자의 블로그에 이게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신생팀과 역대 최악의 신생팀의 맞대결. 이 부분도 저는 꽤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두 팀의 마지막 시리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예, 상당히 유사한 장점을 가진 두 팀이 어떤 이 장점을 얼마나 더 잘 보여주느냐가 시리즈에 굉장히 큰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비슷한 장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비슷한 장점이라고 하면 뛰어난 역습 능력이에요. 이 두 팀의 역습 전개 스피드 자체는 워싱턴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워싱턴 경기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역습 전개 깔끔하고 빠르게 간결하게 진행된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턴오버 같은 부분이 나오면 확실하게 이를 응징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는 점, 이것도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별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케이팅이 좋은 선수와 그리고 라인별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 유사한 장점을 누가 더 잘 발휘하느냐의 여부, 이게 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이제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양 팀의 각 라인별로 좀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베이거스 1라인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워싱턴 상대로는 어떨까 또 궁금하기도 해요. 예, 뭐 사실 1라인 두 팀 다 1라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즈네초프 선수의 라인 자체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꾸준한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뭐 그 이야기는 베이거스 쪽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1라인을 잘 막아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라인을 제외를 하면은 1, 2, 3라인은 다소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은 1라인대로, 2라인 2라인대로, 3라인은 3라인대로 굉장히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지만 살짝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베치킨, 윌슨으로 대변되는 워싱턴의 이 헤비급 탑라인을 전반적으로 신장이 크지 않은 베이거스 선수들이 어떤 라인업으로 맞서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위니펙전에서는 그냥 1라인 대 1라인의 대결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략 그대로 들고 나올지,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는 베이거스 1라인의 한 차원 빠른, 사실 1, 2, 3라인 다 마찬가지인데 베이거스의 한 차원 빠른 역습 전개 속도를 어떤 라인 상대하는지, 사실 오베치킨 라인은 쿠즈네초프 선수를 제외하면 막 그렇게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 3라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2, 3, 4라인 자체는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2라인을 베이거스 1라인과 매치시키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한 번 더 꼬매는 4라인을 1라인과 매치시키는 이런 전략까지도 극단적으로는 구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트로츠 이제 감독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일 거고, 예, 어떤 라인으로 상대가의 전략에 어떤 부분으로 감독이
맞춰가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워싱턴과 베이거스 이제 각 팀별로 이번 파이널 키플레이어 주목할 만한 선수 한 선수를 꼽아주실 시간입니다. 먼저 워싱턴 캐피털스 주목하는 선수 누군가요? 니클라스 백스트램 선수를 꼽았습니다. 2라인 센터가 됐어요. 올해부터는. 쿠즈네초프 선수가 1라인 센터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런데 이 2라인 센터로서 상대방이 1라인과 주로 매치가 되는 이런 전략을 이제 트로츠 감독이 상당히 자주 구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백스트램 선수가 투웨이 능력, 그러니까 수비적인 능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워낙 잘하는 선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이런 본인의 장점인 수비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쿠즈네초프 선수가 활약을 해주는 이유는 백스트램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손 부상이 있어요. 백스트램 선수가 오른손에 부상이 있는데 이 부상이 지금 템파베이 시리즈에서 시간을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6차전 같은 경우 2어시스트를 해내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부상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널에서 백스트램 선수는 더 강해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백스트램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캡스도 충분히 물론 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니클라스 백스트롬 선수를 주목해 주셨고 다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주목하시는 선수는 누군가요? 알렉스 터크 선수를 좀 뽑았습니다. 알렉스 터크. 이 선수가 트레이드로 이제 미네소타에서 넘어온 선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신장이 크지 않은 베이거스라고 하는데 심장이 큰 선수는 뭐 몇 명 있습니다. 제임스 닐 선수라든지 알렉스 터크 선수가 있는데 터크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본인의 이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신장 193cm나 되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사이즈가 다소 작은 베이거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터크가 특히 상대방의 사이즈가 큰 1라인 윌슨, 오베치킨 선수와 어떻게 보면 좀 대응할 만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 1라인을 상대로 좀 밀리지 않는 활약을 해주고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은 생각보다 경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베이거스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러리도 중요하고 많은 선수들이 중요하지만 뭐 알렉스 터크가 일단 버텨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잘 맞서줘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워싱턴 캐피털스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2017-2018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전 5월 29일 화요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1, 2차전은 5월 29일, 5월 3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3, 4차전은 워싱턴 DC로 옮겨서 6월 3일, 6월 5일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 5차전은 6월 8일 금요일에 다시 라스베이거스 6차전은 6월 11일 월요일 워싱턴 DC로 가고요. 마지막 7차전까지 갈 경우에는 6월 14일 목요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종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모두 오전 9시 경기고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한국 시각 날짜보다 하루 전날 저녁 8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9시에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시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워싱턴과 베이거스의 시리즈 예상, 기대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죠. 이현숙 기자님부터 해볼까요? 사실 오베치킨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상 골든 크라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골든 크라운. 그렇습니다. 베이거스. 이제 마지막에 와서야 베이거스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현숙 기자님이에요. 뭐 사실 어떤 팀이 이겨도 사실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두 팀이 재밌는 경기를 할 것 같고 1, 2, 3라운드를 거치면서 두 팀이 많은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경기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파이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이제 뭐 비슷한 속도로 막 설 수가 있지만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다른 라인이라든지 뭐 수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워싱턴의 1라인이라고 하면은 빠른 스타일의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행여나 속도에서 미스매치까지 겹칠 경우에 굉장히 경기가 크게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위니펙 제츠가 워싱턴 캐피털스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이라고 보거든요. 워싱턴보다 위니펙이 현재 시점에선
더 강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팀 컬러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네. 뭐 사이즈라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전력 같은 경우가 좀 워싱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위니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니펙조차 4대 1로 아주 격침을 시킨 베이거스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워싱턴이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베이거스가 더 유리한 시리즈를 치르지 않을까 봐서 4대 2 정도로 베이거스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개막 전에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베이거스를 올 시즌 거의 최약체로 꼽았었는데 네. 그 예상을 저도 그랬고요. 뒤엎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현숙 기자님 역시 그랬었고 여태까지 제가 이현숙 기자님이 베이거스가 이긴다고 예상하신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베이거스의 우세를 점쳐주시는 그런 또 놀라운 또 예상을 들었습니다. 예, 동부 경기를 봤을 때도 베이거스를 상대로 이런 식의 찬스 나오면은 이거는 들어가는데라고 느꼈던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팀 상승 오히려 템파가 올라왔으면 또 조금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캡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뭐 캡스도 수비력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베이거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네. 예상입니다. 다음 박김찬 PD님의 예상과 기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오베치킨입니까 플러리입니까? 예, 지난번에는 예, 플러리가 그때는 이제 피츠버그가 올라와서 상대를 해서 플러리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오비가 올라오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마음은 오베치킨이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동정심인데 근데 보통의 이제 언론에서 다루기 편한 거는 이제 팀 대 팀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 개인 스토리를 더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워싱턴에는 이제 오베치킨이 있고 베이거스에는 이제 플러리 얘기를 분명 꺼내게 될 거고 두 사람의 이미지들 맞붙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이번에 이현숙 기자님이 한번 틀으셨잖아요. 네. 거짓말처럼 이제 베이거스가 진다. 거짓말처럼 그 계속 이기던 베이거스가 이번에 사실 질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해서 오베치킨이 눈물을 뿌리지 않을까 우승컵을 들어올리면. 울 사람이죠 우승하면. 네.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고요. 네. 예. 하지만 거짓말처럼 또 이제 20년 전에 4전 전패로 깔끔하게 캐피탈스가 준우승에 머물렀던 것처럼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있어서 예. 뭔가 반반이긴 한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예. 그럴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녹음에 임했는데 네. 이현석 기자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짓말처럼 반전도 일어날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의 바람은 워싱턴의 승리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동정심이라는 네. 게 이거 이게 사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예.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올해 아니면 또 워싱턴이 이렇게 잘하지는 못할 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팀 대 팀으로 봤을 때는 뭐 창단 첫 우승이고 뭐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겠거니 하는데 이제 좀 선수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플러리는 들어봤고 이제 오비는 예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하다 베이거스 보니까 팬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심적으로는 그렇죠 그래도 전 베이거스 지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쳤어요. 그냥 마음이 쓰인다. 마음이 그렇다는 이런 거죠. 표현인 거죠. 마음이 신경 쓰인다. 근데 하키 그런- 팬분들도 대부분 어쨌든 오베치킨이 우승컵을 한번 드는 거는 보고 싶다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동안에 쌓인 정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사실 베이거스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고 왔어요. 저도 독일 올림픽의 독일 월드 챔피언십의 스위스와는 다르게 베이거스가 마지막까지 이 돌풍에 그 피크를 정점을 찍고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저기 그 정규리그 맞대결을 봐도 두 경기 모두 베이거스가 워싱턴에게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홈 네. 원정 모두. 그러니까 뭐 기록이나 스탯을 네. 보면은 4대 0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의 경기였어요. 그런 지금- 변수가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미할 캠프니 선수가 1라인에 수비에 합류를 하면서 완전 안정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예, 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이거스가 신생팀으로서 첫 시즌에 우승을 하는, 저는 항상 이런 그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꿈꾸는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1승 1대 한번 사건을 만들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베이거스의 우승을 뭐 바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뭔가 느낌이 왔는데 오늘 박김찬 PD님 말씀대로 이현숙 기자님이 베이거스가 우승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항상 비하인드 내는 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워싱턴도 어쨌든 첫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피츠버그나 시카고 이런 팀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이 놓고 베이거스 그냥 쪽으로 갈 베이거스로 텐데 가는데. 그쵸. 워싱턴도 우승 한번 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고, 그리고 워싱턴이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 내내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역경을 딛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몰랐던 걸 다 극복을 했잖아요. 예, 이쪽도 사실 기적을 쓰고 왔어요. 네. 또 워싱턴이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원정 경기에서 8승 2패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베이거스 홈이 4경기입니다. 그래서 베이거스 원정에서 4경기 중에 저는 2승 이상만 할 수 있다면 워싱턴에게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 피츠버그를 꺾고 올라온 워싱턴이 한번 우승을 하는 그림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둘 다 괜찮아요. 뭐 현재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네요. 댓글로 그 의견 주시면 또 더 재미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스탠리컵 파이널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149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의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이고요. 고교 아이스 하키 리그 1차 리그의 경기 영상이 요즘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0회 녹음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 박김준 PD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